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자료 다 받으셨죠? 네, 그럼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시작 전에 김성환 초등교육 팀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 초등교육팀장 김성환입니다. 우리 전담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신데 좀 현 상황은 또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인 진단이나 이런 준비를 못 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들의 보교 수업을 들어가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비상 상황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초등교육 팀장으로서 또 기초학력 센터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예, 단순히 맡으신 저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기초학력이라든지 또는 문해력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구성원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감대를 갖고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좀 그런 확산하는 역할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결손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그런 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학공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학교 구성원, 특히 선생님들이 기초학력과 또 문해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공감대를 갖는 그런 활동까지도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까지도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도 노력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의 어떤 그 기초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림책 읽기나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님 또 관리자들과도 같이 공감대를 갖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어려운 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 권 선생님하고 저희 센터 우리 또 초등교육팀 같이 고민해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그런 연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연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뵙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PPT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청소부. 이거 도대체 몇 매짜리길래 이렇게 비싸지? 정전기 청소부 되게 많은데 저거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정전기 청소부? 이번에 소독 관리가 6학년 예반 선생님이라는데 네. 이거 쓰시면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전담교사로서 사전연수를 3번 맡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 파견을 오게 된 교사 권혜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계획도 세우시고 팀장님 말씀처럼 보결도 세우시느라고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보결도 들어가셔서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파견을 오게 된 기초학력지원센터는 전담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또 기초학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건데 제 업무가 이번에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업무로 되었어요. 그래서 읽기 따라잡기 연수도 진행을 하게 돼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3차례뿐만 아니라 더 오래 1년 동안 자주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존 지식이 뭐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읽기를 바라보고 있고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전달, 안내를 해드리려고 연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선생님들과 2시간 동안 만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읽기라는 거는 제가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왜 읽기인데 왜 쓰기까지 포함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문자라는 기호를 가지고 읽기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쓰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거라서 나와 문자 간에 어떤 거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어떤 거는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서로 정보 전달을 하는 절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읽기라는 것을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개로 나누어 봤는데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될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읽기라는 것도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되셨잖아요. 작년 9월에 기초학력 보장도 만들어졌고 또 2022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에도 보면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기초학력과 관련되어서 뭔가 마스터처럼 전문가처럼 뭔가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막 부담이 팍팍 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부담이 팍팍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가.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선생님들의 좀 부담도 덜어놓고 어떻게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달리기 트랙의 출발선이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그렇지 않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거 합니다. 해봤더니 조수빈, 삼순 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출발점이 다 같지. 근데 학교 현장에서 입학하는 아이들은 출발점이 다 같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시죠? 특히 1학년 친구들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은 되게 서로 출발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학년 친구들을 가르쳤는데 한 교실에 어떤 친구는 도서관에서 해리포터 책, 뭐 과학 동화, 잡지책 이런 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주란 뭐고 블랙홀이란 뭐고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친구는 책을 읽는 시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책 안 읽어?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밝게 선생님 전 글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 이런 격차가 되게 심하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글자를 모른다라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방과 후에 이제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 늘 들었던 말 중에 말들이었어요. 저희 애가 좀 느려요, 선생님. 제가 좀 느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도 때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죠. 아이들이 느린 친구들도 있고 성장하면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성숙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교육자 입장에서 교실에서 그럼 넌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읽기 능력 발달이 사람의 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읽기 능력이 아주 잘 발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키가 아주 작은 보라색 옷을 입은 친구는 읽기 능력이 잘 발달하지 못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너머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학습의 뭐 즐거움, 뭐 재미난 거, 야구 경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울타리가 앞에 있어서 지금 읽기 발달이 아주 잘 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빼고는 이 재밌는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똑같은 아이들에게 수업을 제공하죠. 1시간에 40분 동안 재밌는 수업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을 시키면서. 그러면 이러한 수업들이 아이들에게 발받침처럼 될 거예요. 밑에 지금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같은 발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발받침을 통해서 아까 전에 읽기 발달이 잘 되었던 파란색 친구는 훨씬 더 쉽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고, 또 아까 전에 못 봤던 빨간 색깔 옷을 입었던 친구는 일반적인 수업을 통해서 야구 경기가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라 색깔 옷을 입은 친구는 똑같은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 경기를 볼 수 없어서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습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교실 수업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 학습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보라 색깔 옷을 입은 아이처럼 읽기 발달이 잘 되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만날 아이들은 일반적인 수업만으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되게 이 친구들한테 도대체 그럼 뭘 해줘야 될까? 계속 우린 기다려줘야 될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이렇게 키처럼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연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생적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생적 문해력이라는 말은 생겨나면서부터 문해력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읽고 쓰는 능력들을 키워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는 어느 정도의 성숙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읽고 쓰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의 능력들을 발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시면 아실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책도 읽어주시고 뭐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적 문해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책을 많이 읽게 해주면 배경 지식도 많아지고 또 아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발생적 문해력이 자란 아이들은 저희가 일반 수업에서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는 친구들처럼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생적 문해력을 문해력의 뿌리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땅 위에 있는 나무를 문해력이라고 봤을 때 문해력이라는 건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얘가 잘 읽거나 아니면 잘 쓰거나 하는 그러한 활동들,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자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이 문해력을 튼튼하게 지지하고 또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무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가지의 크기만큼 땅 깊숙이 뿌리도 똑같은 크기로 자라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의 문해력의 뿌리를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게 글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글자를 쓰기 위해서 아이들이 연필을 손에 쥐는 것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힘이라던가 아이들이 글을 쓰진 않지만 그림을 통해서 연필을 손에 쥐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밤에 저녁에 읽는 그림책 등을 통해서 부모는 가르쳐 주진 않지만 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책의 제목은 표지와 그랬더니 책 화면이 안 등에 나오네. 있구나. 마이크를 그리고 꽂았더니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구나. 애들 보는 그리고 글을 읽을 거. 때는 진짜예요? 한 장 한 장 넘겨야 거예요? 되는구나. 와 같은 이러한 감각들을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되게 비형식적이잖아요. 부모도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러한 감각들을 키워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만나는 부진 학생들,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까지 이런 문해력의 뿌리들이 잘 자라 있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7, 8년 정도의 그런 뿌리들을 선생님들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이들 만난다고 그걸 다 채워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사전 연수 때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담임교사랑 학부모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또 교실에서도 계속 아이들이 이러한 문해력의 뿌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1대1로 가르치는데도 힘든 이유가 이런 문해력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과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연령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읽기 연령을 보면은 파란 색깔은 잘 읽는 친구예요. 점점 더 잘 읽게 되죠. 근데 잘 읽지 못했던 친구는 읽었던 친구들보다 천천히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격차가 좁아지기는커녕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매튜 이펙트라고도 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읽는 아이는 더 잘 읽게 되고 또 못 읽는 아이는 더 못 읽게 되니까 저희가 이 아이들의 문해력의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거예요. 그 이유는 문해력이라는 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쭉 계속 자라나는 거래요. 쭉 계속 자라나는데 이 초기 아동기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 문해력의 처음 단계는 우리가 만날 때 아이들이 1학년이잖아요. 그 2학년이 되면 발달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되게 잘 해주셔야지 그 후에 중기 아동기 문해력, 청소년 문해력, 성인 문해력을 좀 잘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 초기 아동기 문해력은 자동차 운전에서 도로 주행 연습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면허를 발급받아야지 운전을 하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면허를 따지 못하면 아이들이 다른 것들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교실 현장에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힘든 아이들을 만나서 1년간 함께 생활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될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읽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읽기란 무엇인가가 1년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도달점, 목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자라지라고 했을 때 이 읽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놓쳤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어려웠었지.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읽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주제가 되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선생님들께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내가 지도하는 아이가 어떠한 목표로 자라났으면 좋겠는지, 내가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지도했으면 좋겠는지, 지도 목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내가 만날 아이들을 어디까지 성장시키고 싶은가? 단기적으로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 아이가 두 달 만에 뭐 이건 했으면 좋겠다. 저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셨나요? 줌이니까 선생님들의 얼굴을 막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초임 발령을 받았을 때 4학년이었는데 그 4학년에서 가장 유명한 기초학력 부진으로 유명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걸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친구를 글자를 아주 유창하게 잘 읽게 시켜야지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지도 느낌은 댐이라고 이제 아이의 그 뱃속을 생각을 했을 때 댐의 상류가 제가 제공하는 정보예요. 엄청나죠, 물의 양이. 그러니까 정보를 엄청 줬어요. 자료도 엄청 주고 공부할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주변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이것저것 지도 자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수업을 하면 할수록 이 친구의 그 이해는 그 댐의 하류처럼 물이 없는 것 같다.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왜 못하지? 내가 진짜 못 가르치나? 내 지도 방법이나 자료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수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저는 그때 유창하게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해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글 해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자를 보고 소리 내어서 잘 읽을 수만 있으면 만사오케이 다 통과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4학년인데 이제 한 9월쯤 됐어요. 9월이 됐어요. 가르친 지.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랑 공부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토끼가 깡충깡충 뜁니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긴 했는데 깡충깡충이라는 그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막 뒤통수를 팍 맞은 것처럼 얼얼하더라고요. 얘가 4학년인데 깡충깡충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것도 모르게 시켰구나. 이 단어라는 것도 좀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되게 많이 후회하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근데 이제 EBS의 당신의 문해력 영상을 보다가 이게 고2 상황이거든요. 고2. 고2인데 이제 과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 과제? 과제? 이러면서 과제 그 랍스터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처럼 아이들이 글은 잘 읽는데 유창하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자랐으면 이렇게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을 실질적 문맹자라고 한대요.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실질적 문맹자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우리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지도하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한 번 더 그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뒤통수를 탁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해독에만 엄청 치우쳐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했을 때 연수를 들으면서 이런 사진을 딱 봤어요. 스카보로의 밧줄고기 모형인데요. 어, 오른쪽으로 가서 이 튼튼한 밧줄이 있잖아요. 이것을 읽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읽기라고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해득과 관련된 해독적인 부분의 영역이 노란 색깔로 따로 있죠. 그걸 단어 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말고 아이가 그 단어를 보고 뜻을 나비 하면은 나비 그림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처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독해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역이 따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두 개를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독해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득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의문 인식, 해독, 시각 제인 이런 내용이 있지요. 소리를 듣고 파악하고 또 소리를 보고 글자를 보고 이해하고 또 기억과 니은을 다른 점을 좀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득적인 부분에서 가르친다면 또 언어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배경 지식도 알려줘야 되고, 아이랑 이제 봄꽃을 얘기하는데 봄꽃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요. 그럼 뭐 3월에 벚꽃이라던가 목련이라던가 개나리라던가 같이 산책을 하면서 학교 근처에 있는 봄꽃을 보거나 해서 배경 지식도 쌓아줘야 되고, 어휘도 늘려줘야 되고요. 아이가 만약 동물 중에서 강아지밖에 모른다면은 뭐 동물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단어들도 알려줘야 되고, 또 언어 구조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형태로 간다. 그리고 언어적인 추론도 해야 되고 또 문해적인 지식도 모두 다 알아야지 아이들의 읽기가 튼튼하게 하나의 밧줄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한쪽이 약하게 되면 그것이 튼튼한 밧줄이 되지 않아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분명히 끊어지거나 아니면 밧줄이 풀리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과연 이 사람만 그런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가르치면 돼? 그러면 단어 열심히 알려주고 어휘력 키워주고 배경지식 키워주고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즐겁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냥 일반 수업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굿맨이라는 사람의 읽기란 정의를 봤을 때 해독, 독해뿐만 아니라 읽기 동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이러한 세 가지가 잘 되었을 때 읽기란 언어 심리학적 추측 놀이처럼 아이들이 잘 읽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의 스카보로와 굿맨의 정의로 봤을 때 해독과 독해라는 영역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굿맨은 읽기 동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읽기 동기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즐겁게 읽는 거라던가 필요해서 읽는 것, 어떤 목적에 의해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읽기라는 정의를 통해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읽기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굿맨과 스카보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했고 학교 현장에 잘 투입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투입을 한 사람의 정의를 봤더니 이제 마리 클레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언어학자가 실제로 본인이 아이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면서 읽기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파란 색깔 글자로 제가 이제 의미를 하나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검은 색깔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는 메시지를 획득하는 문제 해결 활동이며 하면 할수록 그 힘과 유연성이 증대되는 활동이다. 읽기는 복잡하다. 왜냐하면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구어적 행동과 지각적 행동이 문자 언어가 지닌 방향성의 제약 안에서 모종의 통합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로부터 정보의 연쇄를 풀어내는 문제들로 의도적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보고 내가 실질적 문맹자인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씩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메시지를 획득하는, 즉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래요. 이해되시죠? 읽었을 때 뭐 즐거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던가 그런 것처럼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고 문제 해결 활동이래요. 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기호예요, 하나의. 기호를 뜻으로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 활동이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세 개가 자기 모니터링 이래요. 한번 책 표지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가 있어요. 아이가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이 맨 밑에 있는 호만 보고 호랑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이가 호랑이 이렇게 읽고 선생님을 쳐다봐요. 내가 맞나? 이거 맞는 거 맞자? 나 잘 읽었어, 호랑이. 이게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책을 이제 살피죠. 왜 살필까요? 호랑이 그림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문자를 보고 소리를 냈는데 의미적으로 맞아? 호랑이 맞아? 그리고 통사적으로 팥죽 할머니와 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대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잘 맞았어. 나 맞았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니터링은 선생님을 쳐다보는 그러한 것들. 원래 스스로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모니터링이 자신이 없을 땐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정보의 교차 점검. 책을 읽을 때는 세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의미적, 의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사적, 우리가 정서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느냐, 그 문자 음성, 글자를 보고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정보의 교차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만약 틀렸을 때는 자기 수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 힘과 유연성이 증대되는 활동이다. 라고 했어요. 하면 할수록 저희 운동을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력을 자주자주 쓸수록 그 힘과 유연성이 증대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기 능력도 읽기 활동을 할 때만 점점 그 힘과 유연성이 증대된대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확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확장 시스템은 읽기 능력은 생득적으로 타고난 기능이 아니래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글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저 사냥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본능적으로 몸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킨다거나 사람이 처음에 지구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한 능력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타고난 기능은 아니었어요. 읽기 능력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읽기가 부와 관련되게 되고 또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기능이 되었잖아요. 근데 읽기 능력은 아직 뇌에서 생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점점 더 유연하고 그 힘을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뇌가 새롭게 디자인되며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 신경이 되게 몇 가닥 없어요. 몇 가닥이 없는데 읽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잔 가지들이 뻗어나오고 서로 연결되고 네. 더욱더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는 그 힘과 유연성이 증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들? 제가 네, 선생님들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럼 그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읽기는 복잡하다. 방금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매우 복잡하죠. 왜냐하면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은 실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친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쭉 보내줍니다. 아빠한테 줘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다가 그 쪽지를 딱 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석류 먹고 싶어. 석류쟁이가. 이 글의 목적은 뭐죠, 그러면? 나 석류 먹고 싶으니까 아빠 석류 사와.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가 그걸 보고 석류를 사가면 아이가 되게 매우 뿌듯해하고 다시 또 글을 쓰고 싶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이가 뭔가 필요해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어적 행동과 지각적 행동이 저 같은 경우엔 글을 읽을 때 소리를 한번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묵독을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음독을 해요. 그러니까 음독과 지각적 행동, 저희가 눈으로 글자를 보는 그런 능력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면 저희가 소리 내어서 글을 읽으면 눈은 계속 그 다음 글자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문자 언어가 지닌 방향성의 제약 안에서 문자라는 것은 아까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기호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6과 9를 한번 볼게요. 제가 6을 이렇게 쓰고 9를 이렇게 쓰면 지금 어른들은 6과 9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9를 뒤집어서 보면 이 6과 모양이 같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들은 이 6과 9를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의 글자에서도 기역, 니은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런 모양은 기역이다. 이런 모양은 니은이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 언어는 기호가 약속이고 또 글씨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첫 번째 줄이 다 차면 밑에 줄로 내려와요. 이러한 방향성이 있다. 이러한 방향성들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문자 언어가 지닌 방향성의 제약 안에서 방향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약속된 기호이다. 기호가 모종의 통합적인 방식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보 있지요. 의미적, 통사적, 문자, 음성 단어. 이 단서들이 교차 점검되면서 이것들을 잘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통사적인 부분이 약하다던가 아니면 뭐 문자 음성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글자를 보고 소리내서 읽는 걸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세 가지 단서 체계가 교차 점검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하면서 텍스트로부터 정보의 연쇄라는 말은 그냥 계속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계속 제공되는 정보들을 풀어내는 문제들로 의도적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읽기란 무엇인가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선생님들이 앞으로 아이에게 좀 지도할 때 이런 것도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모니터링도 알려줘야 된다고, 자기 수정도 좀 알려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글을 읽는데 이런 세 가지 단서들을 사용한단 말이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거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혹시 잠깐 쉬어야 될까요? 그냥 가도 될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들 얼굴이 안 보여서. 잠깐 문 좀 닫고 올게요. 네. 그럼 잠깐 저희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선생님들. 네. 그럼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 그러면 50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50분 이제 저희 마지막 주제니까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기요.
네, 저 안익인데요. 여기 연구장님 좀 통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 50분 돼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남진영 선생님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기라는 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날 아이들을 봤어요. 우리가 만날 아이들은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기본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고, 또 읽기라는 것은 매우 복잡해서 해독과 독해적인 부분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것들이 뭐 단서를 활용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또 소리를 듣는 거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등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번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이게 따로따로 띄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왜냐면 읽기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계속 그림카드로 막 알려주고, 또 글자는 글자, 뭐 자음과 모음을 모른다면 이름 알려주고, 모음 막 알려주고, 소리 알려주고, 그거 붙였을 때 어떻게 알려주고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뇌에서 다 처리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뇌 과학에서 보면 뇌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습은 맨 마지막에 보면 학습은 뇌가 하게끔, 그러니까
읽기를 뇌가 하게끔 자연적으로 설계된 그대로 그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읽기 그대로 그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읽기의 현장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관심을 토대로 아이 스스로가 과학자가 되는 기회, 읽기를 하는 독자가 되는 기회, 필자가 작가가 되는 기회를 제공해야지 아이들이 뇌가 아까 전에 봤던 사진들처럼 점점점 길을 잘 만들어내고 가지를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읽기를 가르치려고 읽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읽기의 방식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읽기의 방식은 가장 크게 자율적 독서와 교수적 독서로 나뉩니다. 자율적 독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죠. 아이가 재미있게 책을 스스로 찾아 읽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니니까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교수적 독서를 해야 합니다. 교수적 독서에도 읽어주기가 있고 안내된 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주기는 저희가 일반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거. 교사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잘 읽는 친구가 읽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일반 수업이 일반 수업에서 이 친구들은 계속 교사의 그 손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이니까 이 읽어주기 방식이 아닌 안내된 읽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된 읽기라는 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에 따라서 아이 스스로 책을 읽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내된 읽기에는 또 소그룹이 모여서 소그룹 읽기가 있고 또 1대1 읽기가 있습니다. 되게 소그룹 읽기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마다 그 수준이 너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제가 만났던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 읽는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의미는 너무 잘 파악하는데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안 돼요. 근데 그 둘을 같이 소그룹 읽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교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그 능력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그룹 읽기가 아닌 1대1 읽기를 가르칩니다. 1대1 읽기로 자기 주도적인 교수적 읽기와 독립적 읽기를 해야 하면서 우리가 그 읽기의 읽기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수적 읽기와 독립적 읽기를 되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아이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너무 어렵다, 하기 싫다,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아이 스스로 좌절적 수준이 아닌 책을 읽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너무 독해는 독해, 해독이면 해독, 뭐 어휘력이면 어휘력, 문법이면 문법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서 읽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던가 이거 한번 써볼까? 너 잘 읽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써본다던가 아이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쓰고 읽고 읽기라는 실제적인 그런 활동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읽고 쓰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면은 아이들이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한번 안내된 읽기, 자기 주도적인 교수적 읽기와 자기 주도적인 독립적 읽기로 한번 해나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아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또 아이에게 책을 제공하거나 또는 아이와 함께 글을 쓰거나 할 때 아이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니까 내가 오늘 아이가 자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음을 알려줘야겠다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좀 잘 아는 자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아이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책도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책이 아이에게 되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다는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싶게 하는 거. 아이가 만약 동물과 관련된 책을 동물에 대해서 좋아한다면 동물이 나오는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가르쳐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알겠는데, 그러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은 뭐고, 우리 다 당장 검사해야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표준화 검사 다들 받으셨나요? 제가 일일이 다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검사는 다음 주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표준화 검사 제가 이제 표준화 검사를 한 영상도 같이 보시고, 네, 맞아요, 선생님, 남진영 선생님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서 같이 연습도 해보고 실제로 아이한테 검사를 하면서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얘가 생각보다 이런 것도 안 해? 이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택배로 표준화 검사 보내드렸어요. 월요일 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다 갈 것 같습니다. 홍시 선생님 못 받으셨나요? 아, 그래요? 네, 초기문해력 검사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아마 지금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네. 아직 못 받으셨군요. 아마 네, 수업 교재는 선생님께서 선정해도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뭐 즐겁게 읽지 못하거나,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티가 나면은 그 교재는 좀 아이에게 적절한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하셔도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른 교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 다음 주 월요일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들은.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일지는 매일매일 남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지도일지를 읽다 보면 선생님이 미처 매일매일 만나니까 보지 못했던 아이의 성장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 안내된 자료에 주 1회 지도일지를 남기는 게 맞다라고, 남겨야 한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게 좋은데, 만약 뭐 딱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에게 집에서 연습해 보라고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장학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장 좋은 연수는 연수의 내용보다 일찍 끝내는 연수가 가장 좋은 연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수업 패턴이랑 그리고 이제 표준화 검사, 안음모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꽉꽉 채워서 표준화 검사도 해보고 또 그리고 안음모 활동도 조금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 네네. 예, 사전 사후 협의를 하는 거를 네. 작년에는 보니까 주 1회 정도 하던데 올해는 꼭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해야 되는지요? 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요. 주, 담임들하고 네, 예. 주 1회는 그건 것 같아요. 매주 만나면서 아이의 성장이라던가 1대1로 만날 때 아이의 모습이랑 또 교실 속 아이의 모습이 매우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뭐 있는지, 그리고 개별화 수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혹시 다른 교실 모습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사전, 사후 그런 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한 학기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그 주에 선생님이 이런 네. 이런 과정, 그러니까 성장 발달에 따라서 이런 네. 내용을 좀 수업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별 수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의 모습을 보셔가지고 네. 선생님 이런 걸 좀 더 보강해 주세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협의를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꼭 매주에 선생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 잡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주 1회로 통칭해서 좀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하려면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음, 학생 한 명당 사전 사후 하려면 담임쌤하고 만나고 협의할 시간 빼기가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그 사전 사후가 그 수업하기 일주일 안에 전에 수업하기 예, 전에 있고 마지막에 하고 수업 끝날 때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 너무 네. 시간 수도 많은데다가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이게 엄청 시간 음. 잡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주 1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후 회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이 개별화 수업을 받지 않아도 네.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괜찮은지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아이들이 다 끝나진 않잖아요. 개별화 예. 수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사후 협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네. 할 그러니까 수도 있고 매주 안 할 해야 수도 있고. 되지는 않다 이 네, 얘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학생 한 명이 자꾸 들어와가지고요. 아, 네. 이 보결 들어갔더니 아, 예. 그러셨구나. 네. 지금 나무 교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힘든 고맙습니다. 환경에서 들어주셔서. 또 없으실까요? 선생님, 네, 네, 그 담임 교사와의 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장학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길 주 1회 협의회는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교사의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사전 사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고 아이의 이제 성장 과정을 공유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이제 대면해서 좋지만 그런 시간을 못 잡을 때는 이제 그 뭐 서류나 아니면 이런 정보 제공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담임과의 협의는 주 1회 하되 꼭 대면을 매번 할 필요는 없으나 네네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18명을 하게 되면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선생님, 예. 18명을 하세요? 아니 제가 교감 선생님 말씀이 2학기 학생들은 수준이 좀 높아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은 어차피 자기 개별이기 때문에 한두 장밖에 쓰지 않지 않냐고 이러시더라고. 18시간 주당이라서 그렇게 잡으셔갖고 그래서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험을 못 치는 학생들이 있어서 결정은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네,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끝을 낼까요, 선생님들? 네, 네, 수고 그러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